여행은 몽골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산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부터 공부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몽골 도서관입니다. 유목에 관련되는, 몽골에 관련되는 책이라든가 인문학적 이야기를 제가 한 몇 번에 걸쳐서 해볼 건데요. 저 혼자 하면 진짜 공부 시간 갖고 재미없죠. 그래서 제가 함께 이 전체를 이끌어가 주실, 다 여러분들의 궁금증보다 더 깊이 있게 질문도 하고 함께 연구를 할 이 전체의 진행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호 시인 겸 교수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너무 어색한가니까. 예, 금방 소개를 받은 이영산 작가의 친구인데요. 우리 둘의 인연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친구고요. 그러면 저는 5년 된 건가요, 우리? 5년, 한 7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저는 문해 부장 출신이고요. 여보세요? 이 친구는 문해 부원 출신입니다. 저는 시를 쓰고 대학교에서 시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이고, 저도 이 책 읽냐고 정말 힘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수학 정석도 아니고 성문 영어도 아닌데 밑줄 그으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도 나름 있는 것 같아서 구독자님들의 어떤 그 의견을,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우리 책은 아니지만 김영수 선생의 이 소설을 가지고 이영산 작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뭐 몇 번이 될지는 모르죠. 이게 아주 좋으면, 반응이 좋으면 10번도 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고, 유목이나 몽골에 관련되는 책을 할 건데, 그럼 걸어놓읍시다. 예. 우리 조회수가 2,000 이상 나와야지 한다거나 얼마까지 생각을 하세요? 네, 1번 영상이 어. 제가 봤을 때는 440명 볼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우리는 구독자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아니 조회수는 연연해야죠. 조회수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걸로. 어. 일단 첫 번째 책이 우리가 조드를 골랐잖아요. 네. 몽골과 유목민에 관한 책. 이 책 제목이 조드잖아요. 네. 정말로 열심히 읽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책 제목이 그 조드여서 그 다음에 가난한 성자라는 부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연애 소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대단히 무식하지만. 왜 그러냐면 그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있잖아요. 조드르 상드. 그래서 조드르 상드처럼 어떤 파란만장한 그런 어떤 연애의 이야기가 몽골 여인의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 쇼팽의 연인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그래서 네네네. 깜짝 놀랐는데 네. 자,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 해설이 있어서 아실 터이지만 그래도 이 작가를 통해서 조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거 한번 들어보면서 시작을 해야지 그게 정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제목이 왜 조드인가? 조드의 뜻이 뭔가? 그렇죠. 우리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그러니까 조드는 유목민들에게 있는, 저 초원에 있는 자연 재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앙. 그러니까 쓰나미, 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물이 넘쳐와요, 인간들에게. 그래서 생기는 재앙이 쓰나미죠. 예. 여기는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자연 재해가 있습니다. 그거를 몽골 사람들이 부르는 몽골어 이름이 조드예요. 그럼 일종의 쓴 거죠. 네. 뭐 우리가 얘기하는 가뭄 그런 건가요? 이 책에도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데요. 4가지 형태로 이 사람은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초원이 이제 풀이 있어야지 가축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여름이 끝나기 전부터 가뭄이 들어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 그러면 초원이 다 까맣게 타버리죠. 이걸 검은 조드라고 해요. 예. 이게 까맣게 탔으니까. 겨울이 돼서 눈이 오는데 원래 몽골은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눈도 조금 오거든요. 그게 날아다니기만 하는 건데 어느 해에는 갑자기 눈이 막 1m씩 와버려요. 이제 풀을 뜯어먹을 수가 없잖아. 이 눈 속에 갇혀서. 이런 걸 하얀 조드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때는 눈은 조금 왔는데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모래 이만한 것들이 같이 날아다녀요. 바람이 하도 세니까 살에 맞으면 막 아프죠. 그런 식의 바람이 불어서 동물들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눈보라 쪼드라고 해요. 눈과 모래가 막 같이 날아다니는 눈보라 쪼드. 또 어떤 경우는 이런 도 재밌는데 눈이 살짝 와 있어요. 그래서 그날 태양이 떴어. 그래서
갑자기 따뜻해져가지고 눈이 녹아요. 이렇게 쓱 녹고 있는데 영하 40도나 50도의 강추위가 확 옵니다. 그럼 녹고 있다가 띵 얼겠죠. 순간적으로 얼잖아요. 냉동실보다 훨씬 더 세니까. 그러면 이 전체가 초원 전체가 거울처럼 변해요. 유리창처럼. 그러니까 지금 영하 40도에서 얼린 거라 깨지지는 않고 그래서 가축들이 이 아래로 분명히 풀이 보여. 이 아래로. 그런데 먹을 수는 없는 이런 걸 이제 뭐 거울조드라고도 부르죠.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말을 하는데 아까 말한 가뭄, 뭐 눈이 많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조드가 있는데 그 전체를 조드라고 부르는 거죠. 올해가 24년이잖아요. 예. 네, 2024년 1월, 2월에 눈이 왔는데 동쪽 몽골 쪽에 1.5m까지 눈이 왔어요. 그 눈 때문에 다 대부분이 묻혀가지고 약 한 1,000만 마리 가축이 죽었어요. 그 가축은 어떤 가축이에요? 몽골의 5가지의 가축이 낙타, 말, 소, 양, 염소 이 5가지를 가축이라고 하는데 동몽골 쪽은 낙타는 많이 없으니까 말, 소, 양, 염소가 있는데 그 애들이 이제 같이 골고루 죽는 거죠. 특히 이번에는 말이 많이 빠져 죽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봄까지 해가지고 한 1,000만 마리가 죽었어요. 1,000만? 1,000만 마리. 1,000마리도 아니고. 예, 1,000마리는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네요. 예, 예전에 제가 2002년 이때가 마지막 조드였거든요, 몽골에. 2002년? 예, 22년 전에. 예. 조드가 한 그러게요. 4년에 한 번꼴로 와요. 아. 매년 와서 가축을 죽이는 게 아니고. 월드컵처럼? 예, 월드컵처럼 오는데 그렇게 2002년까지 왔었는데 2002년 봄에 죽고는 안 왔거든요. 예. 20년간 조드가 안 와서 이제 몽골 초원도 지구 이상 기후 때문에 좀 습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눈이 그렇게 많이 와서 조드가 온 거죠. 왜 20년 만에 왔대요? 기후가 이상해서 오는 건데 어쩔 때는 강추위가 오고 어쩔 때는 눈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건 내가 알지는 못하고 자연이 보낸 거야 그거를. 진짜 그 조드가 중요한 게 이제 요게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조드를 보면서 정말 잘 썼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도 몽골에 대해서 좀 안다고 제가 막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김영수 작가야말로 정말 공부가 깊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조드를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그냥 대충 외웠으니까 말을 해주는 건데 이 세상에는 푸른 하늘 아래에서는 초원이 풀이 가장 큰 생명체예요. 풀. 그 풀이 살아 있어야 돼. 죽으면 모든 가축이 죽어요. 그런데 이 야생동물이라든가 사슴이라든가 가젤이라든가 아니면 염소나 양들이 풀을 너무 많이 뜯어먹어. 이렇게 해도 과잉이 되잖아요. 잉여가 생기죠. 가축들이. 그렇게 되면 풀이 다 죽어요. 그럼 초원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관리해 주는 게 늑대였다는 거예요. 늑대가 그 생태계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늑대를 인간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초원의 관리자가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예전에 늑대가 하던 것만큼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인간은 욕망이 있잖아. 그래서 염소를 더 키우고 싶어. 뭐 캐시미어 이런 게 비싸니까. 그렇게 해서 초원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염소가 캐시미어인가? 양 아니에요? 양은 울이지, 울. 괜찮아요. 그 정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 정도 무식하다고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 그 캐시미어 때문에 염소를 더 많이 키워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원이 막 죽어. 이런 인간의 욕망이 커지니까 자연이 망가져요. 늑대가 관리하던 때보다 훨씬 나빠져. 그래서 하늘은 풀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내려주는 거예요. 조드라는 걸. 칭기스칸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태무진이라는 사람은. 이 책에 나온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래서 요 사고의 깊이, 그 유목민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게 이 책 전체를 통해서 하여튼 굉장히 고급지고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랬던 대목들이 아주 많았다는. 아까 이제 조드가 2002년에 왔고 그다음에 지금 24년에 왔다, 22년 만에 왔다라고 해서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21세기가 오면서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이나 그맘때 노마드라는 말이 대단히 유행을 했어요. 요새도 뭐 디지털 노마드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어원 자체가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예전에 유목민처럼 그 유목 문화를 그리워하거나 거기에 향수를 느끼는 건지, 왜 이러한 몽골의 유목 문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향수가 있을까요? 들레즈가 이제 노마디즘 이야기를 예. 했었죠. 철학적으로 보는 건데 청개후 고원. 고원. 예. 몽골에 가면 그건 진짜 많이 느낍니다. 몽골은 서 있는 땅이 보통 2,000m예요. 하나의 그러니까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자리도 꼭대기고 그 옆자리도 꼭대기야.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서 평평해요. 가장 높은 곳인데 평평해. 광활한 높은 곳인데 그게 청개후 고원은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죠. 당시에 이제 뭐 미래학자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의 학자이기도 하고 미래학자인데 그 사람이 썼던 그 대목이 부자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떠돌아다닐 것이다 라는 워딩을 쓴 적이 있어요. 그게 21세기 유목민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떠돌아다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떠돌아다니고 이제 우리가 옛날에 정착민일 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속담 하면 뭐 못생긴 나무가 산산을 지킨다. 들어봤죠? 예. 못생긴 나무는 누가 베가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산산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멋있는 농담인데 얼마나 고정적이에요. 한 곳에 딱 발붙여서 천년 사는 이야기잖아요. 몽골 속담은 전혀 반대입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 친구를 만나고 말이 있을 때 여행을 떠나라. 이런 게 이제 유목민들의 속담이에요. 많이 이동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20세기까지의 문화가 아니고 21세기의 문화가 됐어요.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다녀. 집전화가 뭔지를 모르는. 집전화 다 없잖아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집전화니까. 또는 예전에는 컴퓨터 앞에서 일했잖아요. 지금은 노트북 들고 다니잖아요. 아예 뭐 태블릿 들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한 곳에 뿌리를 받고 있는 이런 생명으로서의 삶이 아니고 다 돌아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생기는 삶으로 변했어요. 이게 지금 21세기잖아요. 이 모양을 들레즈나 자크 아탈리나 엘빈 토플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현상으로 세상은 가고 있고, 그러니까 21세기의 유목 문명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야기인 거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21세기 사회 조건의 변화 때문에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부유하고 다닌다, 뭐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라는 얘기지. 그 몽골의 유목 문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현실의 조건이 달라진 건데. 네, 그 조건이 달라지는 건데 우리는 지금 몽골인들이 예. 성공을 해서 이겨서 우리에게 그 문화를 남겨줬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있어요. 예. 정착민의 농경 맞아요. 마인드. 자, 유목 이동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있어요. 음. 그 마인드가 뭐냐 그러면 정착민은 내가 여기 한 곳에서 쌀을 농사짓고 살아요. 밀을 농사짓고 살아. 그래서 이걸 곡간에 넣어놔야 돼. 곡간이 있는 순간에 이사를 못 다니죠. 그래서 정착민인 거예요. 이 정착민은 자기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성을 쌓아요. 누가 못 들어와야 되니까. 만리장성이 대표적인 거죠. 네. 자, 유목 이동 마인드는 그 사람들은 정착해서 먹는 게 아니고 동물들을 따라다니면서 먹는 사람들이야. 이동이 필연적으로 자기 숙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옆에 가가지고 교역을 하고 나눠 먹고 바꿔 먹고 하는 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을 쌓는 게 아니고 길을 뚫고 있죠. 그래서 정착민의 마인드가 성을 쌓는 거면 유목 이동 마인드는 길을 뚫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문화가 이렇게 800년, 칭기스칸 이래로 800년이 왔어요. 그럼 왔을 때, 지금 봤을 때, 자, 만리장성을 쌓은 마인드가 이 지구촌의 마인드겠어요? 지구촌을 살아가는 인간의 마인드겠어요? 아니면 길을 뚫었던 사람, 실크로드를 확장하고 개척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21세기 지구촌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인드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유목 이동 마인드를 이야기한 거지, 몽골인들이 그때도 훌륭했었고 앞으로도 훌륭할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조금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드에서 말하는 가난한 성자라는 것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일부는 저는 그런 의미라고 봐요. 유목 이동 마인드의 것들.
이 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 질문을 두려하려고 놔뒀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김영수 선생은 이 그 조들을 통해서 유목민의 문화를 기존의 우리 그 어떤 서구 중심의 가치관에서는 유목민의 문화를 야만이라고 단정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것이 지금은 편견이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문명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자 이 조들을 썼을까요? 요 뒤 책 뒤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렇게 밝혀놓은 내용도 있습니다. 뭐라 했던가요? 자, 이동 문명과 정착 문명. 아까 제가 했던 말하고 비슷하네요. 농경민과 유목민의 충돌을 이야기한 광야의 중세. 당시에 그 광야의 중세를 그리려는 의지는 21세기 정신의 산물이다. 본인은 그렇게 말을 해서 21세기 정신의 산물이래요. 특히 근대적 가치관이 주목하지 못한 보다 광활한 세계에 부활하는 인간형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21세기형 인간형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보통 보면 지금도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삼국지형 인간형. 최근에도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뭐 나오고 있더라고요. 삼국지적으로 저기 조조형 인간이다. 유비형 인간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삼국지형 인간형이야말로 거기 나오는 모든 인간형들이 중국이라고 하는 그 만리장성 남쪽에서 살면서 자기들끼리 이합집산하고 살았던 그 정착민들의 이야기죠. 지금의 세계하고 지구하고 달라졌거든요. 조건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삼국지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자, 그건 너머에 광야의 이야기가 있어요. 광야의 이야기. 훨씬 더 큰 이 대지가 살아있는 이야기. 우리는 모두 문학 작품도 그렇고 삶에서 대지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올라와 있잖아요. 그 대지의 생명을 크게 가지고 있는 만리장성 밖에도 그것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그 중세 이야기를 당시 중세라고 하는 건 이제 칭기스칸 때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유럽이라고 하는 데하고 부딪혔잖아요. 그 몽골과 유럽이 부딪히는 이야기. 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공격받았기 때문에 러시아도 타타르 멍해라고 해서 원수로 생각을 하고 유럽도 칭기스칸을 적으로 여기고 있는데 자 그러면 공격한 자는 학살자고 전쟁광이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인지 이 내부에서 몽골 초원에서 있었던 유목민들은 그들만의 역사와 또 그들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살았던 삶의 그 과정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을 잘 그려놓은 것이 저는 조드라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잘 그려져 있기 때문에 가난한 성자들이라고 말을 했던 당시의 유목민들을 그 땅에 살았던 사람을 가난한 성자라고 말했던 이 제목이 어색하지가 않았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 다음 질문이 이 소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금방 이 작가가 한 이야기 안에 이 소설의 가치 그런 어떤 의미가 다 풀어져서 나온 것 같고요. 제가 이거 한 개만 예. 읽어볼게요. 이 권에 있는 10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문장 딱 두 문장이니까 읽어볼게요. 예. 동물을 잡을 때도 피 속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하여 피를 흘리지 않게 하며 게르를 칠 때도 거대한 생명체를 죽이지 않기 위해 흙에 말뚝을 박지 않는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유목민들은 동물을 잡아먹고 살잖아요. 이게 일상이죠. 그런데 동물의 피가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몽골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목민들은 전사니까 이 양의 가슴에 손을 집어넣어서 심장을 끄집어낸다. 이렇게 동물을 죽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죽이냐 그러면 반대예요. 이 명치를 한 3cm 정도를 자릅니다. 가죽을. 칼로 살짝 잘라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나가는 대동맥을 탁 끊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매 하는 소리들 내기도 전에 죽어요. 이게 가장 편안하게 죽는 죽음이에요. 칭기스칸이 칸이 되고 나서 법을 선포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말을 했어. 동물을 죽일 때는
심장을 단단히 조여서 고통 없이 죽여야 된다. 이슬람 교도처럼 죽이는 자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도살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그 칙령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예, 법에 나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처럼 죽이는 건 목을 베는 거거든. 이렇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죽이면 안 된다. 동물의 피 속에도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손하게 죽인다고 하나? 몽골 가면 동물들을 정말 어찌나 존경하면서 죽이는지 몰라요. 저희가 이제 가다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잡아주라 그래. 양을 한 마리 잡아주세요. 돈을 드릴게요. 그러거든. 그런데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니까 안 된대. 안 잡아줘. 오늘은 해가 져가지고 안 된대. 안 잡아줘.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게르가 펄럭거린 날이라 안 된대. 그러면 물어봐야지. 언제 잡을 수 있느냐고 물어봐야지. 못 잡는 날을 하지 말고. 돈을 더 준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더 줘도 잡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걸 잘 따져서 그러니까 얘는 죽이면 하늘로 가야 되잖아. 영원히. 비 오는 날 못 보낸다는 거야. 어두워져서도 못 보내겠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피 속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잡을 때도 땅바닥에 이렇게 펼쳐놓고 가죽을 펼쳐놓고 하는데 피가 땅에 하나도 안 떨어지게끔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땅을 생각하는 마음이면서 또 동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까 두 번째 문장에서는 땅에 생채기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게르를 지을 때 게르가 원통령 천막집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텐트 좀 큰 거죠. 딱 지어놓는데 땅 위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바람 불면 훅 날아가게끔 땅에 생채기를 안 내는 거죠. 이제 문을 이렇게 남쪽에 난 문이 있어요. 그럼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잖아요. 이 닫는 요쪽에 하나가 고정이 돼야 돼. 그래서 거기에다만 30cm 정도 되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말뚝을 하나를 박아야 돼요. 그리고 이사를 가려고 게르를 걷으면 그 자리에 쌀이라든가 밀가루, 우유 이런 걸로 부어서 토닥토닥 해가지고 땅을 다 깨끗하게 만져주고 가요. 하얀 것이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땅에게 조그만 생채기를 낸 것도 다 덮어주고 가는 이런 게 유목민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삶을 이 작가한테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종교적인 삶이네. 그 생활 자체가 일종의 자연 어떤 토템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연을 위하는 마음이 마치 어떤 종교처럼 순결하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 성자라는 말이 맞잖아요. 종교에서만 성자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소설은 저희가 쓴 거잖아요. 김영수 선생이. 그러니까 이 조드라는 소설을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 사람인 김영수 작가가 그 몽골의 징기스칸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한 1000년 전 사람? 800년 전 사람. 800년? 네. 그 1100 한 50년부터 62년부터 살았어요. 아무튼 네. 근데 그거를 한국 문학이라고 할 수 있나요?